저희가 이제 아까 트라우마까지 한번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상담 목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라는 판단이 이미 들었으면 상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담의 그 방향을 결정하고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명확하고 또 실질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로는 이와 같이 우리는 상담 목표를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방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같이 목표를 한번 정해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현재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동안에 좀 어떤 점이 좀 스스로 달라졌으면 좋겠나요? 이 상담이 끝난 뒤에 여러분은 당신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라고 하면서 이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효과를 얻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목표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상담 초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라포부터 쭉 다 살펴봤고요. 이제 중기로 들어가서 임상 특성별로 상담 기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입니다. 아까 우울 증상도 우리 좀 이해해봤잖아요. 우울한 내담자 우리 동료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신체 반응,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38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될지 그 내용들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감정과 신체 반응,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을 하나 부탁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절했을 때 드는 생각, 바쁜가? 바빠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기분은? 그냥 바빠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분은 뭐 그렇게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섭섭하거나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드는 나의 생각이 내가 힘든 게 안 보이나? 내가 봤을 때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주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어떨까요? 좀 서운하고 그런 감정들이 들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까 전에 바빠서 그런가 생각하면 그래 하고 말하겠지만은 좀 서운한 함을 느꼈다면은 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틸끔 보고 간다든지 다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신체 반응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연습의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탈 때는 어떤가요? 되게 한 발 한 발 올리는 것도 어렵고 자꾸 넘어지고 생각하면서 타야 되고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계속 여러 번 타고 연습해서 탔을 때는 결국에 어때요? 별 생각 없이도 자동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된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상담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처음 해보는 거기에 어색하고 그리고 좀 자전거 잘 안 굴러가는 것처럼 좀 삐그덕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반복해서 연습했을 때 더더 익숙해지고 내가 내 삶에서 정말 효과적인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은 아까 봤던 바와 같이 이제 상담 목표를 이제 아까 전엔 좀 큰 틀에서 한번 봤다면은 이번에는 각각의 임상적 특성별로 상담 목표 설정하는 걸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최근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행동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나요?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들어보고 지금 힘든 일이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상담에 와서 다루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다루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 목표를 내담자와 우리가 아까 협력적인 관계, 협의를 한다. 그래서 이 합의할 때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근무 중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우울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지금 말하는 거는 앞에서 어떤 게 힘든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떤 대답을 했겠죠? 그거에 대한 적극적 반영이겠죠, 지금 말은.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우울해져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무기력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 누구님의 기분이 좀 더 나아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은 우울한 것에서부터 조금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목표를 한번 같이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울에 대한 심리 교육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가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의 이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 대한 연습들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그 심리교육은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울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그 유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39쪽에 있습니다. 한번 39쪽에 우울증에 대한 심리 교육이 있죠. 이거를 한번 내 앞에 내담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9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건지 우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내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기분이 저하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라고 이런 상태로 모호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우울이란 게 뭔지 불안이란 게 뭔지 트라우마란 게 뭔지 명확하게 교육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고 또는 신체적으로 좀 뭔가 불편하고 또는 지금 슬픈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보니까 다 우울의 증상들이었네. 나 지금 많이 우울한 것 같다라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기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딱 명명을 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그 우울한 기분이란 거는 신기하게도 무엇인지 찾고 명명하는 순간 처음에 모호할 때는 힘든 게 한 10 정도 가장 힘든 게 10이고 별로 안 힘든 게 0이라고 했을 때 19 정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건 우울이었구나 이렇게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증상들이 있고 뭔지 내가 알아야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노선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담자의 우울과 또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우울증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밑바탕의 원인은 이 우울증과도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뒤에 있는 부록에 체크리스트를 한다거나 여기에 있는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도 이런 가면 우울증, 숨겨져 있는 우울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41쪽에 보면은 우울증의 증상들 중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을 체크해 봅시다 라고 적혀져 있어서 여기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이걸 어떤 게 있는지 보고서 내담자가 체크를 해보게끔 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다뤄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매 회기마다 매번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무드 체킹이라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울한 기분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43쪽에 보면은 이 기분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기분 그래프는 이제 40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40점이 가장 우울 수준이 가장 높은 거고 0은 가장 낮은 거겠지요. 그래서 올 때마다 1주차, 2주차 뭐 이렇게 만난다면 올 때마다 우울의 몇 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남자가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더 우울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꺾은 선으로 해보니까 10주차 됐을 때는 우울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지금 했던 그 상담들이 되게 효과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우울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점이고, 사실 이거를 내담자가 스스로 체크하고 봤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으면은 그냥 사실은 6 또는 10 정도 우울한 것도 우울하고 조금 기분이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우울했을 때 나 우울이 되게 40 정도로 심하네? 나 우울이 한 10 정도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 우울해. 그러니까 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기분도 굉장히 심하게 느꼈을 때는 더 힘들고 점점점 떨어지는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이 우울을 좀 조절해낼 수 있구나. 아직 좀 우울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배운 것 좀 더 해본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것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울의 수준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그래프로 눈으로 보이게끔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개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동 활성화입니다. 행동 활성화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우울한 사람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증상에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신체 생리적인 그런 증상들에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이 다 처지고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전에 즐거웠던 거, 이전에 또는 했던 그런 취미 활동들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채로는 사실은 어떤 것들도 동기나 힘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울한 내담자에게 개입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행동을 좀 처져 있는 것들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거, 에너지를 조금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 활성화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모니터링 해보고 거기에서 우울을 유지시키는 건 뭐가 있는지, 또는 그 중에서 내가 즐겁거나 그래도 꽤 괜찮은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행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로 내가 좀 에너지 수준을 높여보겠다라는 것들을 계획해서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것들까지가 이제 행동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울에 대한 심리 교육을 했다면은 이제 행동 활성화에 대한 이제 심리 교육도 설명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 활성화의 심리 교육은 44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가 지금 내 남자를 만났다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행동 활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그럼 단계적으로 즐거웠던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우울증에 고착하는 비활동적이고 회피적인 활동도 찾아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어떤 것들 하면은 행동, 일상생활의 그 활동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오전에는 어떤 거 하고 오후에는 어떤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또는 며칠간의 행동을 스스로 좀 적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적으면서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부록의 활동지로 있어요. 그냥 복사해서 주면 되거든요. 복사해서 드리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걸로는 활동 기록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과 기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어떤 활동이 기분을 나아지게 또는 처지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활동 기록하면서 어땠는지 좀 물어봅니다. 만약에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렵다, 무엇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이런 걸 적을 수도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그냥 뭐 술을 한잔한 또는 TV를 본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좀 즐거웠는지 또는 우울했는지, 우울했다면 그건 0점 정도였는지 몇 점 정도였는지 이렇게 레이팅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의 기분이 나아지게 했던 활동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기분을 더 처지게 하거나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다면 이걸 쭉 체크해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아까 봤던 뭐 술 한잔하기 또는 TV를 보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약간 이거를 우울을 계속 지속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쭉 해서 봤더니 일상에서 즐거운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하면 즐거운 활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흥미가 다 저하되고, 그럼 즐거운 활동이 지금 없구나, 지금 우울할 패턴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적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즐거웠던 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이전에 내가 즐거웠거나 잘했던 활동들 중에서 활동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게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당장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마지막에 어떤 활동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지, 어떤 활동들을 좀 늘리면은 내 기분이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울한 내담자가 행동이 활성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식사 마치고 나서는 산책을 한 바퀴 한다라든지, 또는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드라이브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즐거운 활동들을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활동을 늘리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했을 때 하기 전의 기분은 어땠고 하고 난 후의 기분은 어떤지 그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기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지 그냥 좋았어요 하면은 되게 모호해지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스스로도 되게 의심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고 측정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이게 했더니 처음에는 우울한 게 5였고 활동을 해보니까 우울한 게 4가 됐고, 그리고 또 지날수록 우울한 거는 4였는데 조금 한번 해보니까 즐거움이 한 1 정도 늘었네? 이런 식으로 서서한 변화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과제로 나갔겠죠. 과제로 이거 한 번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그 회기 구조에서 있었던 것처럼 과제를 체크해 보는 것까지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 사고 변화시키기입니다. 이제 인지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CBT 모델에서 상황, 생각, 감정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생각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되게 자동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자동적 사고는 뭐냐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자동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적인 사고들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시트에다 한번 적어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적고 그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활동이죠. 그래서 49쪽에 보시면은 9번 사고기록지 9번에 이제 최근에 기분이 나빴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본다 라고 하면 그거를 상황에 적어보고 그 상황에서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생각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생각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상황, 내가 뭐 승진하기 위해서 뭐 시험을 보거나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감정은 슬픔 또는 뭐 우울함, 떠올랐던 생각은 노력해도 안 되네, 해봤자 나는 실패했어, 뭐 이런 생각이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할 겸 여러분들도 한번 구체적인 상황, 최근에 좀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정과 떠올랐던 생각을 한번 연습 겸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감정이고 되게 길어지거나 하면은 감정이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뭐 우울, 불안, 슬픔, 짜증, 분노 이런 거라 할 수가 있고 뭐 그만두고 싶은 감정 이런 거는 감정이 아니겠죠. 감정이라 붙였지만 생각이겠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한번 적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적어보셨으면은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감정으로 느끼거나 감정을 생각으로 느끼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호한 채로 있으면 무엇을 타겟으로 해서 변화를 시켜야 할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사고기록지라는 거는 우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내담자들도 불안, 트라우마, 자살, 사고에 있는 내담자들도 이 사고 기록지를 매일 한 번씩 써보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또는 일주일에 나 만나기 전에 몇 번을 써보거나 이런 식으로 과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로 줘서 보면은 며칠 분량을 한번 써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특징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유독 더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 또 하나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파악해 봤다면 이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겠죠. 우리가 왜곡된 걸로 인해서 우울한 경우가 많기에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세 단계로 생각 변화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는 선글라스와 같이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에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형은 51쪽에 인지 왜곡의 종류 및 나의 인지 왜곡 찾기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3단계까지 다 같이 하는 활동인데요. 인지 왜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이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인지 왜곡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추론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유나 논리적인 어떤 근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기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왜 하면은 이유는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 그래. 이런 것들이 감정적 추론이고요. 제한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급화.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최악의 상황을, 부정적인 극단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달 실적이 부족한 거 보니 나는 해고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한다든지. 그 흑백 논리는 뭐 아니면 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못한다면은 실패한 거야. 내가 모두를 다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면은, 모두를 안전하게 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실패한 거야. 와 같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위 진술은 뭐냐면 당위적으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꼭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착하게만 살아야 해. 그리고 내 능력을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만 해. 와 같이 그런 것들도 인지 왜곡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탓,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서 사실은 그 사건이 좀 잘 이제 해결되지 못한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했더라면 모두 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명확히 어떤 요인 때문인지 파악하지 못한데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도 현실과는 좀 다른 왜곡된 사고죠. 그리고 정신적 여과는 뭐냐면은 전체 그림을 보는 대신에 작은 거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묘각기처럼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봤는데 70점 맞았다는 거는 30점이 없으니까 30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명명하기는 뭐냐면은 나를 이름을 붙이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처럼.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실패자야. 또는 저 사람, 저 상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명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또는 나의 특성의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하고 실패자 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보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인지 왜곡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을 평가절하하는 것들, 그래도 예를 들어 시험을 좀 잘 봤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됐다든지 했을 때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좋은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운이 좋았지, 다음번 안 그럴 것처럼 긍정적인 것들의 평가를 절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독심술 같은 경우는 속으로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다 고려하진 않고 다른 사람들의 내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 보니까 저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인지 왜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지 왜곡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흑백 논리도 많이 하고 자기 탓, 죄책감, 나 때문이야 하는
그러한 사고들도 많이 하고 정신적 여과나 특히 긍정적인 면을 평가절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울한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인지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단계까지 인지 왜곡을 설명을 한번 해봤다면은 여기에서 이 2단계까지 했으면은 3단계죠. 부정적 생각의 왜곡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봤더니 혹시 나와 비슷한 게 있나요?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은 어떤 거일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뒤에 보면은 인지 왜곡 찾아봅시다 있죠? 그 왜곡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때 생각을 잘 떠올리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적었잖아요. 사고 기록지. 그 사고 기록지에 있는 생각들 중에서 어떤 걸로 해보면 좋을까요?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인지 왜곡 혹시 찾으셨나요? 이거 나도 해본 적 있는데 하셨던 생각? 네. 우리가 오늘 이걸 실습을 다 하나씩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활동으로 하긴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이걸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뭔지 알아야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나의 인지 왜곡은 어떤 건가 이 파트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는 활동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를 변화시키는 이제 단계입니다. 왜곡을 찾았죠? 그때 우리가 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는 생각이나 또는 여기 보면은 이번에 진급시험을 망쳤어. 난 해도 가망이 없어. 난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안적인 이 인지 왜곡을 찾았으면은 여기서 인지 왜곡은 진급시험을 망쳤어. 이건 흑백 놀릴 수 있죠. 떨어진 거는 망친 거야. 망한 거야. 또 나도 해도 안 돼. 난 가망이 없어. 이런 것도 또한 인지 왜곡이고 이 왜곡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이 왜곡을 진짜로 사실에 근거한 생각일까? 근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은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봤다. 내가 70점 맞았다. 라는 게 나 망했어. 난 해도 가망이 없어. 라고 판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왜곡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실은 뭔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뭐냐면은 이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70점을 받았어. 그런데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지금은 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뭔가 준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진술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망했거나 가망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70점을 맞아서 내가 좀 속상하구나. 지금은 뭔가 할 에너지가 없구나 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실적인 묘사가 되었을 때는 사실은 첫 번째 생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더 하기 힘들 거야 하면서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거나 뭔가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두 번째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걸 했을 때는 지금은 힘들다를 인정하고 그러면 아까 전보다는 더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좀 수월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득과 손해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과 손해가 무엇인지 적는데 이때 이득부터 적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는 반대로 대안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생각만이 아니라 양쪽 다 균형 있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대안적인 사고들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진급시험을 망쳤어. 난 해도 안 돼. 난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행동. 네? 들리긴 하는데 전달은 안 되네요. 가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득이 무엇일까? 적어보는 거죠. 이득이 뭘까요? 안 해도 된다? 쉰다? 그럼 손해는 뭘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은 안 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였을까요? 손해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진급인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된다 또는 별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되겠죠. 부적응적 행동에는 이 이득과 이 손해가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고, 대안적인 행동 즉 70점 맞았어. 생각만큼 잘 안 나와서 좀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지 않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조금 쉬었다가 좀 회복이 되면은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대안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득은 무엇일까? 이득은 뭘까요? 이득은 계속 우울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다도 있고, 또는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바랬던 건 진급인데 진급하기 위해서 좀 회복하고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득이고, 손해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손해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손해를 찾아서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부적응적 행동, 내가 왜곡을 해서 나온 행동과 적응적인 행동, 사실에 기반한 사고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행동들의 장점, 이점과 손해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들은 이거구나. 내가 너무 왜곡해서 사실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한 내담자들이 계속 다 망했어, 나 때문이야, 다 실패야 라는 그 왜곡의 생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현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들을 연습해서 계속 고리로 가는 걸 좀 끊어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의 문제 해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훈련의 목표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도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 다양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통제감과 문제들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울에서 이제 문제 해결 훈련에서는 이것 또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첫 단계에서는 문제를 선별하는 겁니다. 내담자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페이지 56쪽에 보면은 이 단계별로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이 말들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적어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들이 문제 선별하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뭔가 나아지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 명확히 정의했을 때 조금 더 우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그 다음에 해결책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우리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내가 지금 떠오른 이 문제 해결 방법 한 가지,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합리적이지 않을,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걸 많이 적어보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종이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다 적어봤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해결책 중에서 가장 실행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선택하도록, 또는 이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면은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를 선택했다 하면은 그 계획을 해보는 거다.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해볼 것인지. 그래서 왜냐면 이거 문제 해결까지 연습을 했는데 계획이 안 돼 있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해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획을 계획해보고 그걸 실행을 해보고, 해본 뒤에는 평가가 필요하죠. 해보니까 어땠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럼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찾아보고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 효과적이었다 하면 그걸 방법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1단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단계부터 6단계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들을 연습함으로써 내담자가 되게 이 문제가 큰 것 같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좀 명확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 내가 해낼 수가 있네? 이런 통제감이 생기고 이 문제 훈련한 것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이런 것들 한 개 한 개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도 하나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부록에 이 문제 해결 훈련 시트도 있어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1단계에서는 문제를 선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같이 적어봤더니 구조 실패로 인한 죄책감, 동료들과 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다뤄보고 싶나요? 가장 힘든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서 우선순위로 정한 게 이제 구조 실패로 인한 죄책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구조 실패로 인한 죄책감, 이건 문제로 설정했지만은 이 문제가 도대체 뭔지 명확해야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조 실패를 겪은 후에 그 사람이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매일매일 나에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최대한 많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었을 때 상담에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들, 아까 인지 왜곡이 수정이 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걸 나에게 말해주기, 또는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에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을 약간 분리하기 위해서 산책을 가거나 또는 물을 마신다, 또는 그때 생각나는 그런 감정들을 막 일기로 적어본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해결책들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의 장점은 웬된 생각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그 순간은 괜찮은데 다시 계속 떠오른다.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또는 물을 마시는 거, 산책하는 거. 장점은 잠시 환기되는 효과가 있고 생각을 멈출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바로 산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기 적어보는 거는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된다. 근데 단점은 너무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우울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적으면 이 중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지를 우선순위 정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본 결과 이 내담자는 1번과 2번, 1번과 2번. 그래서 분석했던 걸 떠올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 물을 마시거나 산책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실행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냥 나에게 말해주기라고 하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핸드폰 화면에 나에게 해줄 말들을 적어놓고 죄책감이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본다. 그리고 나에게 얘기해준다. 또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옆에다 갖다 놓고, 왜냐면은 가지러 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했으니까, 산책도 어려울 수 있다 했으니까 가져다 놓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물을 한 모금을 먹으면서 이 물의 느낌들을 목 넘김이라든지 맛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본다 라는 것들을 계획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해본 것들 일상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한 뒤에 얘기 나온 결과는 뭐였냐면은 죄책감이 올라왔을 때 물을 먼저 만지면서 환기를 하고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니 죄책감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까지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 된 건 무엇인지 또는 여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운 거 있다면 어려운 건 무엇인지 하고 다시 이 사이클을 돌려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